적들이 도망가는 것을 본 카지모도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는 벅찬 기쁨에 취해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작은 밤을 향해 새처럼 빠르게 달려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이 2번이나 구해낸 그녀를 다시 만날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방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레스메랄다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곧 성당 주변의 엄청난 소음과 염소의 불안한 울음소리가 그녀를 깨웠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괴물 같은 군중의 함성이 들려왔다. 마치 악몽과 현실이 뒤섞인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때 누군가 감옥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에스메랄다는 비명을 질렀다. 겁먹지 마. 나야. 그레꼬아르라는 이름에 에스메랄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하하하. 염수 얄리가 그레꼬아르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반가워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내 친구야. 그레꼬아르는 염소를 안아주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지만 검은 옷의 남자가 그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다. 아, 맞다. 서둘러야지. 정말인가요? 진짜야. 에스메랄다는 두려움에 떨며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들은 성당의 어두운 복도를 지나 붉은 린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강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배 한 척이 숨겨져 있었다. 검은 옷의 남자가 노를 잡았고 그레꼬아르는 염소를 무릎에 앉혔다. 휴. 이제 살았다. 우리네 다 무사해. 배는 조용히 생강을 가로질렀다. 에스메랄다는 아무 말도 없이 노를 젓는 검은 옷의 남자가 왠지 모르게 무서웠다. 아니, 분위기 왜 이래? 그레꼬아르는 혼자 쉴 없이 떠들었지만 검은 옷의 남자는 묵묵히 노만 저을 뿐이었다.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그레꼬아르는 염소를 안고 어둠 속으로 튀어버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에스메랄다는 검은 옷의 남자와 단둘이 남겨져 있었다. 남자는 말 한마디 없이 그녀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끌고 갔다. 그녀는 저항할 힘도 없었다. 누구세요? 대체 누구냐고요? 그들은 어느새 그레브 광장에 도착했다. 눈앞에는 끔찍한 교수대가 서 있었다. 남자가 마침내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바로 사제였다. 당신이었어. 그래, 나다. 잘 들어라. 여기가 끝이다. 난 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페부스 얘기는 꺼내지도 마.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야. 사제는 미친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이어갔다. 병사들이 널 쫓고 있어. 하지만 난 널 숨길 곳을 마련해뒀어. 내가 널 구할 수 있다고. 선택해. 나야. 아니면 저 교수대야? 그는 손가락으로 교수대를 가리켰다. 당신보다는 교수대가 덜 끔찍해. 사제의 고개가 푹 꺾였다. 돌들도 내 슬픔을 알 거야. 널 사랑해. 미치도록 사랑한다고. 내 명예, 내 신앙, 내 영혼을 다 버리고 널 택했어. 그런데 넌 날 혐오하기만 하는구나.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었다. 하지만 에스메랄다는 차웠다. 카인은 아우를 죽였지. 내가 바로 그 꼴이야. 널 사랑해서 내 모든 걸 망쳤어. 제발 한마디만 해줘. 날 용서한다고, 날 사랑하진 않아도 기회를 주겠다고 해줘. 당신은 살인자야. 사제는 끔찍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껴안으려 했다. 그래, 난 살인자다. 넌 내 거야. 죽거나 내 여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야. 저리 비켜. 난 페부스를 사랑해. 당신은 늙고 취해. 꺼져버려. 그럼 죽어라. 그는 에스메랄다를 질질 끌고 쥐구멍이라 불리는 감옥 청살 앞으로 갔다. 구돌! 구돌! 여기 집시가 있다! 네 원소를 갚아라! 벽 안쪽에서 앙상한 팔 하나가 튀어나와 에스메랄다를 쇠집게처럼 움켜쥐었다. 꽉 잡고 있어. 병사들을 불러올 테니 네가 그토록 원하던 집시의 죽음을 보게 될 거다. 사제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쥐구멍 안에서는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넌 이제 죽었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발 놓아주세요. 내 아이, 집시들이 내 아이를 훔쳐갔어. 내 예쁜 아니스를 잡아먹었다고.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시끄러워. 너희 집시 어미들은 다 똑같아. 내 딸을 내놔. 구들은 창살 틈으로 작은 신발 한 짝을 내밀었다. 이게 내 딸의 신발이야. 나머지 한 짝이 어디 있는지 알아? 에스메랄다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 주머니를 열었다. 그곳에는 똑같이 생긴
작은 신발이 들어 있었다. 이 신발 좀 보세요. 내 딸? 어머니, 그들은 괴력을 발휘해 창살을 맨손으로 부수고 에스메랄다를 감옥 안으로 끌어당겼다. 내 딸이야. 하느님이 내 딸을 돌려주셨어. 아니었어. 정말 너로구나. 그들은 딸을 껴안고 웃다가 울다가며 기쁨에 취했다. 15년의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우리 여기서 나가자. 고향으로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내 딸, 내 아가. 어머니, 저 사람들이 와요. 병사들이 절 잡으러 와요. 뭐라고? 널 잡으러 온다고? 네, 저 교수대님 저를 위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이다. 사제가 쥐구멍에 있다고 했어. 숨어라. 저 구석에 숨어. 내가 널 지킬게. 그들은 에스메랄다를 감옥 구석 어둠 속에 숨기고 자신의 몸으로 가랬다. 어이 할망구. 여기 마녀를 데리고 있지? 내놔. 무슨 소리야? 난 몰라. 거짓말 마라. 사제가 여기 맡겼다고 했어. 아, 그 여자? 날 물길래 놔줬어. 저쪽으로 도망갔던데? 그들은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트리스탕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부서진 창살을 쳐다봤다. 대장님, 창살이 방금 부서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수레가 들이받아서 예전부터 이랬어. 맹세해. 그들의 필사적인 연기에 병사들은 혼란스러워했다. 트리스탕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에이, 모르겠다. 다른 데로 갔나 보군. 가자. 병사들이 말머리를 돌렸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살았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마녀 잡는 일엔 관심 없어. 먼저 가겠소. 그것은 페부스의 목소리였다. 에스메랄다는 이소문을 잃고 창가로 달려갔다. 테부스, 저 여기 있어요. 도와줘요. 그들이 급히 딸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다. 트리스탕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쥐새끼가 2마리였군. 그래? 트리스탕은 사형집행인을 불렀다. 저 안으로 들어가서 젊은 여자를 끌어내라. 문이 없는데요? 창살을 뜯어내서라도 들어가. 당장. 안 돼. 아무도 못 들어와. 그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창가를 막았었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르네쿠쟁은 기둥의 집 창고에서 도구 상자를 찾아 들고 나왔다. 그는 교수대 옆에 사다리를 세워두고 작업을 준비했다. 총독의 부하대 6명이 곡괭이와 쇠지라떼를 챙겨들었다. 트리스탕 레르미트가 그들을 이끌고 쥐구멍 감옥의 창문으로 다가갔다. 이봐, 할멈. 그 계집애를 얌전히 넘겨. 감옥 안의 은둔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젠장. 마녀를 교수형에 처하는 건 왕의 뜻이다. 왜 방해하는 거야? 그 말에 은둔자가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왜냐고. 내 딸이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옆에 있던 르네쿠쟁조차 몸을 떨었다. 그건 유감이군. 하지만 이건 왕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너희 왕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딸이라고. 벽을 뚫어라. 병사들이 창문 아래쪽 돌을 뜯어내기 위해 곡괭이질을 시작했다. 자신의 요새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은둔자는 비명을 지르며 좁은 감옥 안을 짐승처럼 빠르게 왔다 갔다 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길이 일었다. 갑자기 그녀가 바닥에 돌을 집어들어 병사들에게 내던졌다. 하지만 손이 떨려 돌은 트리스탕의 말발굽 아래 힘없이 떨어졌다. 그녀는 분한 듯 길을 갈았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둥의 집 낡은 굴뚝 위로 붉은 아침 햇살이 비쳤다. 시장으로 가는 상인들이 당나귀를 타고 그레브 광장을 지나갔다. 그들은 병사들이 모여있는 쥐구멍 감옥을 잠시 신기한 듯 쳐다보고는 무심하게 지나쳤다. 은둔자는 딸 옆에 앉아 온몸으로 아이를 감쌌다. 에스메랄다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페부스, 벽이 점점 무너지자 어머니는 딸을 벽 쪽으로 더 바짝 밀어붙였다. 그러다 돌이 흔들리는 것을 본 그녀가 톱질하는 듯한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 깡칼 같은 놈들. 정말 내 딸을 데려가려고? 그녀는 입에 거품을 물고 표범처럼 엎드린 채 트리스탕을 노려보며 외쳤다. 가까이 와봐. 내 딸이라잖아. 돌을 떨어뜨려. 이제 다 됐다. 병사들의 쇠지럽대가 마지막 큰 돌을 들어 올렸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방어벽이었다.
그녀는 돌을 붙잡으려 했지만 장정 6년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육중한 돌덩이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구멍이 뚫리자 어머니는 그 앞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쉰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살려줘. 불이야, 불. 이제 그 계집을 끌어내. 하지만 어머니가 워낙 무서운 기세로 노려보고 있어서 경사들은 뒷걸음질 쳤다. 어서 움직여. 르네 쿠쟁, 네가 해. 나리, 저걸 여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병사들도 사자의 갈기 같다며 수군거렸다. 젠장 겁쟁이들 같으니 구멍은 충분히 넓어. 셋씩 들어가. 물러서는 놈은 내가 반으로 갈라버리겠다. 총독의 협박에 병사들이 결심한 듯 쥐구멍 감옥으로 다가갔다. 그걸 본 은둔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더니 앙상한 두 손을 늘어뜨렸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도 애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가슴 아픈지 거친 병사들조차 눈시울을 붉힐 정도였다. 나리들, 형님들,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얘는 내 딸이에요. 내가 잃어버렸던 그 작고 소중한 딸이라고요. 들어보세요. 정말 기막힌 사연이에요. 나 원래 병사님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내 딸만은 놔주세요. 나 불쌍한 여자예요. 집시놈들이 애를 훔쳐갔었어요. 내가 15년 동안 이 신발 한 짝만 끌어안고 살았다고요. 그녀는 품에서 작은 아기 신발을 꺼내 보여주며 울먹였다. 보세요. 이만한 발이었어요. 랭스에서요. 내가 바로 그 색티플로리예요.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 즐겁게 놀았잖아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집시들이 애를 훔쳐가서 15년이나 숨겨뒀어요. 난 죽은 줄만 알았다고요. 친구들 상상이나 가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하느님이 드디어 들어주신 거예요. 설마 다시 뺏어가진 않겠죠? 나면 몰라도 얘는 겨우 16살이에요. 햇빛 좀 보고 살게 해줘요? 나 가진 거라곤 얘뿐이에요. 난 늙었잖아요. 얘는 성모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나리들 다 착한 분들이잖아요. 내 딸인 거 몰라서 그랬던 거죠? 이젠 알잖아요. 총독 나리 차라리 내 배를 칼로 찌르세요. 제발요.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예수님한테 빌듯이 빌게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딸만 있으면 돼요. 우린 그냥 떠날게요. 엄마랑 딸이랑 둘이 지나가면 그냥 보내주잖아요. 그녀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몸부림쳤다. 그 처절한 모습에 냉혈한인 트리스탄 레르미트조차 눈물을 감추려 인상을 찌푸렸다. 왕의 뜻이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르넷 부쟁에게 작게 속삭였다. 빨리 끝내. 사형 집행인과 병사들이 감옥 안으로 들이닥쳤다. 어머니는 저항하지 않고 기어서 딸 위로 몸을 던져 덮었다. 엄마, 저들이 와요. 살려줘요. 그래, 내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어머니는 딸을 꼭 껴안고 입을 맞췄다. 바닥에 겹쳐 쓰러진 두 여인의 모습은 참혹했다. 르네 쿠젠이 에스메랄다의 허리를 낚아챘다. 소녀는 기절하고 말았다. 집행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소녀를 들어 올리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딸의 허리를 어찌나 세게 붙잡고 있는지 떼어낼 수가 없었다. 결국 르네 쿠쟁은 소녀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왔고 어머니도 덩달아 끌려 나왔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광장에는 사람들이 꽤 모여들어 교수대로 끌려가는 이 끔찍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창문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멀리 노트르담의 탑 꼭대기에 두 남자의 검은 실루엣이 보였다. 그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르렉트쟁은 교수대 사다리 밑에 멈춰섰다. 그는 동정심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소녀의 목에 밧줄을 걸었다. 거친 밧줄의 감촉에 에스메랄다가 눈을 떴다. 머리 위로 앙상한 돌교수대가 보였다. 안 돼! 싫어! 죽기 싫어! 딸의 옷자락에 얼굴을 파묻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온몸을 떨며 딸에게 계속 입을 맞출 뿐이었다. 집행이는 그 틈을 타 어머니의 팔을 억지로 풀어냈다.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는 쉼없이 떨어져 나갔다. 집행이는 소녀를 어깨에 들쳐매고 사다리에 발을 올렸다. 그 순간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어머니가 번쩍 눈을 떴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않고 벌떡 일어나더니 먹이를 낚아채는 짐승처럼
집행인의 손을 물어뜯었다. 아,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달려들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집행인의 손을 겨우 빼냈다. 병사들이 그녀를 거칠게 밀쳤다. 그녀의 머리가 바닥 돌에 쿵하고 부딪혔다. 그들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지만 그녀는 힘없이 다시 쓰러졌다. 그녀는 죽어 있었다. 집행인은 피 흘리는 손으로 여전히 소녀를 붙잡은 채 다시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카지모도는 텅 빈 방을 보고 얼어붙었다. 에스메랄다가 사라졌다. 그가 목숨 걸고 지켰던 그녀가 납치당한 것이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로움에 발을 구르다가 미친 사람처럼 성당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벽에 대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다. 바로 그때 왕의 병사들이 성당으로 들이닥쳤다. 귀가 들리지 않는 카지모도는 그들이 에스메랄다를 구하러 온 아군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에스메랄다의 적들을 도와 트리스탕 레르미트를 은신처와 비밀문으로 안내하고 말았다. 병사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가자 카지모도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 그는 성당을 20바퀴나 돌며 위아래를 샅샅이 뒤졌다. 자들 일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횃불을 들고 구석구석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힘없이 종탑 계단을 올랐다. 불과 얼마 전 그녀를 구해내며 승리감에 차서 올랐던 그 계단을 이제는 고개를 떨군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걷고 있었다. 성담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카지모도는 에스메랄다가 몇 주 동안 지냈던 독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혹시 그녀가 돌아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작은 창문과 문이 있는 그 방이 보이자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기둥이 기대야 했다. 그래, 자고 있을 거야.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겠지. 방해하면 안 돼. 그는 용기를 내어 살금살금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비어 있었다. 여전히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침대 밑까지 들춰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멍하니 서 있던 그는 갑자기 횃불을 바닥에 비벼 끄더니 벽에 머리를 세게 들이받고 기절해버렸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는 그녀가 잤던 자리에 얼굴을 묶고 미친 듯이 입을 맞췄다. 그는 땀범벅이 된 채 일어나 마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처럼 벽에 머리를 쿵쿵 찍어댔다. 결국 탈진한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가 무릎으로 기어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텅 빈 방을 멍하니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그는 1시간 넘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빈 묘람과 관 사이에 앉은 어머니처럼 슬픈 표정이었다. 그러다 문득 에스메랄다를 데려간 범인이 누구인지 짐작이 갔다. 대주교 돔 클로드였다. 그 방으로 가는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뿐이었다. 카지모도는 대주교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기에 그를 의심하는 순간 질투와 절망보다 더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그때 새벽빛이 밝아오는 성당 꼭대기 난간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대주교였다. 그는 북쪽 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대주교는 센강 건너편을 주시하며 마치 무언가를 찾듯이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카지모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주교의 뒤를 밟았다. 그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탑의 계단을 올랐다. 그의 마음속에서 대주교와 에스메랄다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만 같았다. 탑 꼭대기에 도착한 카지모도는 기둥 뒤에 숨어 대주교의 동태를 살폈다. 대주교는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아래쪽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카지모도는 늑대처럼 조용히 다가가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파리의 아침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여름 새벽의 맑은 공기 속에서 수천 개의 지붕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하지만 대주교는 그 아름다운 풍경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침묵과 부동 자세에는 어딘가 소름 끼치는 구석이 있었다. 카지모도는 대주교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다. 그곳은 바로 그레브 광장이었다. 광장에는 교수대가 세워져 있었고 군인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한 남자가 흰 옷을 입은 사람을 질질 끌고 교수대 사다리 쪽으로 가고 있었다. 햇빛이 너무 강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남자는 흰옷 입은 소녀를 어깨에 메고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소녀의 목에는 밧줄이 걸려 있었다. 카지모도는 반번에 그녀를 알아봤다. 에스메랄다였다. 사형 집행인이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 밧줄을 조정하자 대주교는 더 잘 보려는 듯 난간 위로 무릎을 꿇었다. 순간 집행인이 사다리를 걷어찼다. 카지모도는 숨이 턱 막혔다. 가여운 소녀가 허봉에 매달려
화르작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대주교는 목을 길게 빼고 눈을 부릅뜬 채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녀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가장 끔찍한 순간, 대주교의 얼굴에 악마 같은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웃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카지모도는 그 웃음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그 표정만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순간 카지모도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대주교의 등을 거대한 두 손으로 힘껏 밀어버렸다. 빌어먹을... 대주교는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다. 하지만 운 좋게도 빗물바지 홈통을 붙잡아 추락을 멈췄다. 그는 필사적으로 매달려 위를 쳐다보았지만 그곳에는 무시무시한 표정의 카즈모도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주교는 입을 다물었다. 발밑은 까마득한 낭떠러지였다. 바닥까지는 60m가 넘는 높이였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홈통에 매달려 꿈틀거렸다. 다시 올라가려 안간힘을 썼지만 미끄러운 화강한 벽에는 잡을 곳이 없었다. 카지모도가 손만 뻗으면 그를 구해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카지모도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카지모도의 눈은 오직 그레브 광장의 교수대 매달린 에스메랄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카지모도는 벼락 맞은 사람처럼 꼼짝 않고 서서 평생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다. 그동안 대주교는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손톱에서는 피가 났고 무릎은 벽에 긁혀 엉망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매달린 나파이프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휘어지기 시작했다. 대주교는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아래쪽의 좁은 턱이라도 밟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신에게 빌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바로 발밑에서 대주교가 죽어가고 있었지만 카지모도는 계속 울며 광장만 바라봤다. 대주교는 힘이 빠져갔다. 눈은 공포로 크게 뜨였고 손은 점점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성당 지붕은 카드 한 장만큼 작아 보였고 광장의 사람들은 개미처럼 보였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사람 떨어지겠어. 목이 부러지겠는걸. 카지모도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마침내 대주교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벽을 차고 올라가려 했지만 그 반동으로 나파이프가 뚝 하고 껑여버렸다. 동시에 그의 옷이 찢어지며 몸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는 눈을 감고 손을 놓았다. 대주교는 허공으로 떨어졌다. 카지모도는 그가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대주교의 몸은 허공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지붕에 한 번 부딪힌 뒤 다시 튕겨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카지모도는 다시 눈을 들어 교수대에 매달려 마지막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흰옷의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돌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으깨져 버린 대주교의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통곡 같은 한마디가 터져나왔다. 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여. 그날 저녁 무렵이었다. 주교의 관리들이 광장 바닥에 널브러진 대주보의 시신을 수습하러 왔다. 하지만 카지모도는 감쪽같이 사주가 없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는 온갖 소문이 돌았다. 다들 기한 날짜가 되어 악마인 카지모도가 마법사 클로드 프롤로를 데려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마치 원숭이가 호두 알맹이를 꺼내려고 껍질을 개부수는 것처럼 악마가 영혼을 가져가려고 몸을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주보는 신성한 묘지에 묻히지 못했다. 루이 11세는 그로부터 2년 뒤인 1483년 8월에 세상을 떠났다. 피에르 그레코아르는 다행히 염소를 구해냈다. 그는 비극 연극을 쓰며 작가로서 큰 성공을 거뒀다. 점성술, 철학, 건축, 연금술 같은 걸 다 건드려봤지만 결국 가장 허영심 넘치는 연극판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게 바로 비극적인 결말이라는 거지.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곤 했다. 1483년의 기록을 보면 그는 파리 샤티레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무대를 만든 대가로 100리브를 받았다. 지금 돈으로 치면 수백만 원이 넘는 꽤 짭짭한 수입이었다. 한편 페부스 드 샤톤페르 또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그는 결혼을 했다. 에스메랄다와 대주보가 세상을 떠난 그날 카지모도 역시 노트르담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에스메랄다의 시신은 처형 직후 관습에 따라 몽포콩이 지하 시체 안치소로 옮겨졌다. 몽포콩은 왕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처형장이었다. 으스스한 돌기둥 사이로 해골들이 쇠사슬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끔찍한 곳이었다. 그곳은 하늘을 뒤덮은 까마귀 떼와 썩어가는 시추 때문에 근처에만 가도 소름이 끼치는 장소였다. 수많은 죄인과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뼈가 그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 뒤섞여 썩어가고 있었다. 카지모도가 사라진 뒤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이틀 전 교수형을 당한 올리비에 유대미의 시신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몽포콩의 지하 구덩이를 수색했다. 왕이 올리비의 룻뱀을 더 좋은 곳인 생로랑에 묻어주라고 허락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수많은 유골 사이에서 기이하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두 구의 해골이 서로를 꼭 껴안고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그중 하나는 여자의 해골이었다. 한때는 하얀색이었을 낡은 옷 조각과 목에 건비단 주머니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고 초록색 유리 장식이 달려 있었다. 바로 에스메랄다였다. 그리고 그녀를 온몸으로 감싸 안고 있는 다른 해골은 남자의 것이었다. 그 해골은 척추가 기이하게 휘어 있었고 머리는 어깨에 깊이 파묻혀 있었으며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짧았다. 자세히 보니 목뼈에는 아무런 부러진 흔적이 없었다. 그는 교수염을 당해 죽은 게 아니었다. 그 남자는 죽은 그녀를 찾아 이곳까지 스스로 걸어 들어와 그녀를 껴안은 채 서서히 죽음을 맞이한 것이 분명했다. 사람들이 그 기이한 포옹을 풀기 위해 남자의 해골을 건드렸다. 그 순간 카지모도의 뼈는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니 한 줌의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그날 밤 카지모도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방금 성당의 마지막 순찰을 마친 상태였다. 북쪽 탑 꼭대기에 올라간 카지모도는 어둠에 잠긴 파리를 내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진 곳은 멀리 보이는 어느 낡은 건물의 창문뿐이었다. 카지모도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수상한 남자들이 에스메랄다가 숨어있는 성당 주변을 얼쩡거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의 날카로운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생강변의 어둠 속에서 길고 검은 물체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마치 강물결 같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의 머리 같기도 했다. 그 검은 물체는 성당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한 침묵의 행진이었다. 카지모도의 눈에는 마치 안개 속에서 죽은 자들의 군대가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바로 파리의 거지와 불황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대였다. 횃불이 켜지자 낫, 창, 쇠스람으로 무장한 수천 명의 험악한 얼굴들이 드러났다. 불황자들의 대장인 클로뱅 트루이프가 횃불을 높이 들고 성당을 향해 소리쳤다. 파리에 죽여요. 우리 누이 에스메랄다를 내놓아라. 억울하게 마녀로 몰린 그녀를 구하러 왔다. 만약 내놓지 않으면 성당을 부수고 우리가 직접 데려가겠다. 하지만 귀가 들리지 않는 카지모도에게는 그 소리가 닿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저들이 에스메랄다를 해치러 온 적들이라고 생각했다. 클로뱅의 명령에 따라 건장한 남자 30명이 대장장이 도구를 들고 성당 정문으로 돌진했다. 그들은 지렛대와 펜치로 굳게 닫힌 문을 뜯어내려 했다. 성당 문은 튼튼했다. 불황자 하나가 투덜거렸다. 제기랄! 문이 너무 단단해. 뼈마디가 돌처럼 굳었어. 힘내라 동지들. 경비병들이 깨기 전에 문을 따고 보물을 챙겨야 한다. 그 순간 광하는 병음과 함께 하늘에서 거대한 통나무가 떨어졌다. 문을 따던 불황자 10여 명이 그 자리에서 깔려버렸다. 불황자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횃불빛에 닿지 않는 높은 곳은 캄캄하기만 했다. 달이 떨어진 거야. 이건 마법이라고. 멍청한 소리 마라. 그냥 나무 토막일 뿐이야. 저 문을 부수라는 신호다. 저 통나무를 공성태로 써라. 클로뱅의 호통에 정신을 차린 불황자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달려들었다. 200명의 남자가 달라붙어 그 거대한 통나무를 들어올렸다. 그들은 구호를 외치며 통나무로 성당의 거대한 문을 내리찍기 시작했다. 쿵! 쿵! 성당 전체가 지진이 난 듯 울렸다. 이 모든 것은 카지모도의 짓이었다. 그는 혼자서 성당을 지키기 위해 공사자재로 쌓여있던 통나무를 밀어 떨어뜨린 것이었다. 하지만 통나무 공격에도 문은 부서질지언정 열리지 않았다. 카지모도는 다급해졌다. 이대로는 막을 수 없었다. 그는 탑 위에 쌓여있던 돌덩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돌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자 불황자들의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도 불황자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동료들의 시체를 밟고 넘으며 더욱 악착같이 문을 공격했다. 카지모도는 절망했다. 돌도 다 떨어져 가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지붕 수리를 위해 쌓아둔
납덩어리들이 들어왔다. 카지모도는 즉시 납덩어리를 솥에 넣고 불을 지폈다. 잠시 후 펄펄 끓는 액체납이 성당의 빗물바디를 통해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불에 비었다. 뜨거운 납물이 불황자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자 끔찍한 비명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갑옷도 뚫고 들어가는 뜨거운 열기에 사람들은 춤추듯 몸부림치며 쓰러졌다. 하늘에는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고 성당의 조각상들은 춤을 추는 악마처럼 보였다. 그 광경은 마치 지옥 그 자체였다. 빌어먹을. 들어갈 수가 없어. 저 늙은 성당이 마법을 부리고 있어. 그때 멀리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온몸에 무거운 갑옷을 두르고 자기 키보다 훨씬 긴 사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사람은 바로 학생 잔이었다. 비켜라 비켜. 내가 사다리를 가져왔다. 이걸로 올라가면 된다고. 그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냐, 꼬맹아? 저기 왕들의 조각상이 있는 갤러리 보이지? 저기 끝에 있는 문은 빗장만 걸려 있어. 내가 올라가서 열어주지. 저는 기세등등하게 사다리를 벽에 걸쳤다. 수많은 불황자가 환호하며 그의 뒤를 따라 사다리에 매달렸다. 잔이 가장 먼저 갤러리 난간을 넘었다. 그는 승리의 미소를 지며 소리쳤다. 내가 성을 점령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꼽추 카지모도가 나타난 것이다. 카지모도는 말 한마디 없이 사다리의 윗부분을 접었다. 그리고 초인적인 힘으로 사다리를 벽에서 밀어내 버렸다. 사다리에 매달려 있던 수많은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허공으로 날아갔다. 그들은 80피트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해 박살이 났다. 이제 갤러리에는 카지모도와 잔단들만 남았다. 이런 젠장 나만 남았네? 잔은 재빨리 석곳을 꺼내 카지모도에게 쏘았다. 화살이 카지모도의 팔에 박혔다. 카지모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화살을 뽑아 부러뜨렸다. 그리고 메뚜기처럼 뛰어올라 잔을 덮쳤다. 카지모도는 잔의 갑옷을 호두 껍데기 까듯 하나씩 뜯어냈다. 투구, 흉가, 칼이 바닥에 나둥그럽다. 발가벗겨진 채 카지모도의 손에 들린 잔은 겁도 없이 웃음을 터뜨리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캉브레 도시는 옷을 잘 입었네, 라라라. 카지모도는 잔의 발목을 잡고 빙빙 돌리더니 성당 밖 화봉으로 던져버렸다. 잔의 몸은 벽에 부딪히며 끔찍한 소리를 냈고 곧 바닥으로 떨어져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불황자들은 공포 대신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늑대 떼처럼 울부짖으며 성당 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카지모도는 절망했다. 사다리가 없어도 밧줄을 던지고 조각상을 바쁘며 끝도 없이 올라오는 저들을 혼자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에스메랄다가 있는 방을 지키기 위해 하늘을 향해 기적을 빌었다. 독자 여러분은 아마 기억할 것이다. 카지모도가 종탑 위에서 파리를 내려다보았을 때 바스티우 감옥의 꼭대기층 창문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불빛 하나를 보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불빛의 주인은 바로 루이 11세였다. 왕은 이틀 전부터 파리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루브르 구전보다 안전한 바스티우 감옥을 더 좋아했다. 그곳에는 적들의 위협이 적었기 때문이다. 왕의 방은 좁았지만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루이 11세의 모습은 그 방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5명이 있었다. 낡은 옷을 입은 왕, 그의 시종인 올리비에 르흠, 무서운 표정의 집행관 트리스탄 레르미트, 그리고 플랑드레에서 온 사절단인 귀염 림과 자크 코번놀이었다. 루이 11세는 장부를 검토하며 화를 내고 있었다. 그는 돈 쓰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는 구드세였다. 하인들의 옷값으로 50솔! 서기들의 망토값으로 11리브르! 아주 금을 물쓰듯 쏟아붓는구나! 올리비에, 네가 미친 게냐? 왕은 조미를 신경질적으로 낚아챘다. 촛불에 비춘 그의 얼굴은 앙상하고 신순껏어 보였다. 이건 나를 파산시키려는 수작이야. 요리사, 마부, 하인들 월급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러다간 루브르 궁장의 금덩이를 다 녹여도 모자라겠어. 그는 식탁 위의 은잔을 노려보며 기침을 했다. 올리비에 선생, 왕일수록 검소해야 하는 법이다. 사치는 전염병처럼 번지니까. 지출이 매년 늘어나는 꼴을 보니 아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왕은 분노를 터뜨리며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내 주변에는 내 피를 빨아먹으려는 거머리들 뿐이야. 모두가 숨을 죽였다. 왕의 성격은 변덕스럽기로 유명했다.
왕은 잠시 후 플랑드르 사절단에게 고개를 돌리며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보시오, 림씨. 왕 주변에 있는 고위 관리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소. 마치 시계 주변의 장식품 같지. 금칠은 되어 있지만 시간을 알려주지는 않으니까. 왕은 다시 장부 검사를 시작했다. 올리비에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출 내역을 읽어내려갔다. 올리비에? 비둘기 모이값으로 4리브르, 범죄자의 고해성사 비용으로 4솔. 동전 한 입 찾으려고 딴을 파는 꼴이군. 올리비에? 사자 사육장 보수 비용으로 22리브르입니다. 사자는 비싼 짐승이지. 하지만 그건 왕의 위엄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야. 나는 사자를 아주 좋아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마음에 들거든. 그러다 올리비에가 세장 제작 비용을 언급하자 왕의 눈이 번쩍 뜨였다. 세장이라고? 내가 바스티유에 온 이유가 바로 그거지. 올리비에 선생, 내가 직접 그 3장을 봐야겠어. 비용은 가서 읽어라.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행은 횃불을 들고 어두운 감옥 복도를 지나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거대한 나무와 철로 만든 우리가 있었다. 그곳은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었다. 왕은 우리 주위를 천천히 돌며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지 확인했다. 올리비에는 계속해서 비용을 읽어 내려갔다. 올리비에? 튼튼한 참나무 목재와 쇠막대 96개, 철볼트 220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총무게는 3,735파운드입니다. 영혼 하나 가두는데 철이 많이도 들어갔군. 올리비에. 총비용은 317리브로 솔칠 드니에입니다. 왕이 감탄사를 내뱉는 순간 우리 안에서 쇠사슬 끌리는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전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루이 11세는 마치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듯 비용 계산에만 몰두했다. 317리브르라. 꽤 큰 돈이군. 전하, 제가 아닙니다. 반역을 저지른 건 앙제 추기경입니다. 제발 자비를. 왕은 여전히 무시하며 올리비에에게 계속 읽으라고 손짓했다. 죄수의 울부짖음은 더욱 처절해졌다. 14년입니다, 전하. 14년 동안 햇빛 한 번 못 보고 이 철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발에 채워진 쇠공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올리비에, 여기 석고 비용이 너무 비싸게 청구됐어. 이건 다시 확인해봐라. 왕은 냉정하게 등을 돌려 나가버렸다. 횃불이 멀어지자 죄수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지만 문은 굳게 닫혔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업무를 보았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다. 왕의 주치의인 자크 코이티에였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폭동입니다. 조용히 해라. 플랑드르 사람들 앞이다. 하지만 전하, 파리 시내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군중들이 궁전 집행관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왕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다. 그는 집행관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평소에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폭도들이 집행관을 공격한다고? 그자가 자기네 영주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집행관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왕과 하느님만 섬기겠다고 합니다. 루이 11세는 웃음을 참으려 애썼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경쟁자가 곤경에 처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었다. 폭도들이 얼마나 되나? 적어도 6,000명은 됩니다. 좋아. 아니, 내 말은 아주 심각하군. 당장 군대를 보내야겠지만 오늘 밤은 병력이 부족해. 내일 아침에나 보낼 수 있겠어. 전하, 내일 아침이면 집행관은 이미 죽고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지 않나? 내일 아침이라고 했다. 왕은 속으로 집행관의 세력이 약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프랑스에는 왕이 하나여야 해. 다른 영주나 재판관은 필요 없어. 오직 나 하나뿐이어야 한다고. 그때 코이키에가 폭동 현장에서 잡아온 2명의 포로를 언급했다. 왕은 그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곧이어 거짓 차림의 남자와 파리해 보이고 겁에 질린 남자가 끌려왔다. 겁에 질린 남자는 바로 시인 피에르 그레쿠아르였다. 너는 누구냐? 지에프루와 팽스 부르라고 합니다. 직업은 불황자입죠. 드리스탕,
이 녀석은 네가 처리해라. 트리스탕이 거지를 끌고 나갔다. 이제 그레꾸아르의 차례였다. 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너는 누구냐? 저는 피에르 그랭구아르입니다. 그런데 왜 폭도들과 어울려 다닌 거냐? 오해입니다, 전하. 저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 잡혔을 뿐입니다. 전하, 이 녀석도 목을 매달까요? 아이고, 절대 안 됩니다. 그레꾸아르는 왕의 팔 앞에 납죽 엎드렸다. 그는 살기 위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왕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전하, 위대한 왕이시여. 사소한 일에 천둥벼락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레꾸아르의 쉴 새 없는 아부에 왕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시끄러운 놈이군. 트리스탕, 그냥 풀어줘라. 감사합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전하. 그레꾸아르는 쫓겨나듯 방을 나갔다. 왕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때 주치의 코익티에가 왕의 건강을 핑계로 돈을 뜯어낼 기회를 엿보았다. 전하, 맥박이 아주 불규칙합니다. 이러다간 사흘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사흘?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치료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 전에 제 조카에게 관직 하나만 주시지요. 알겠다, 주마. 그러니 어서 나를 치료해라. 그리고 제 집 지분 공사비로 2,000리브르 정도가 부족한데 이런 날강도 같은 놈. 알겠다. 줄 테니 썩 꺼져서 약이나 가져와. 왕이 돈을 펑펑 쓰는 것을 본 이발사 올리비에도 용기를 내어 한몫 챙기려 했다. 올리비에. 전하, 세무법원 관리 자리가 비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왕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그는 올리비에를 쏘아보았다. 올리비에, 너는 분수를 알아야지. 내가 너를 이발사에서 백작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이다. 올리비에는 입을 다물고 물러났다. 왕은 창문을 열었다. 멀리 파리 시내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저걸 봐라. 집행관의 관저가 불타고 있어. 내 백성들이 내 일을 대신해주는구나. 왕은 불타는 도시를 보며 기뻐했다. 그때 플랑드릴 양말장수 콧본놀이 왕에게 다가왔다. 전하, 저 불길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는군요. 성난 군중들을 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마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진압할 수 있으니까. 글쎄요, 백성들의 시간이 오면 왕이라도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의 시간, 그게 언제 온단 말인가? 종소리가 울리고 대포가 터지고 이 바스티우 감옥이 무너져 내릴 때가 오면 그때가 바로 그 시간일 겁니다. 루이 11세는 잠시 침묵하며 두꺼운 감옥벽을 쓰다듬었다. 이 바스티유가 무너진다고? 아니, 그럴 리 없지. 절대 그럴 리 없어. 왕은 불안한 듯 콧배놀에게 물었다. 자크 선생, 당신은 반란을 일으켜본 적이 있나? 그럼요. 제가 바로 반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반란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 콧배놀이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그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이야 100가지도 넘죠. 우선 도시에 불만이 좀 쌓여 있어야 합니다. 흔한 일이죠. 그리고 겐트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꼬드기기 쉽거든요. 왕자님은 좋아해도 왕은 절대 안 좋아하죠.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가령 어느 날 아침 누군가 제 가게에 와서 투덜댑니다. 코널 씨, 세상이 말세예요. 플랑드르 아가씨가 장관들을 감싸고 돈다나요? 아니면 집행관이 세금을 2배로 올렸대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콧배놀이 신이 난 듯 제스처를 취했다. 그럼 전 하던 일을 딱 멈추고 가게를 뛰쳐나가 소리칩니다. 다 뒤집어 엎자. 길가에 굴러다니는 부서진 술통 하나를 밟고 올라서서 마음에 있는 소리를 마구 질러대죠. 우리 같은 서민들 가슴 속엔 항상 억울한 게 쌓여 있으니까요. 그의 눈이 반짝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소리를 지르고 비상종을 울립니다. 군인들에게 뺏은 무기를 들고 시장 상인들까지 합세해서 행진을 시작하죠. 영주가 있고
서민이 있는 한 세상이란 게 늘 그렇습니다. 왕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루이 2일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누구랑 싸우는 건가? 집행관들? 아니면 영주들? 때에 따라 다릅니다. 가끔은 공작을 상대로 싸우기도 하죠. 루이 11세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다시 앉았다. 루이 12. 아, 여기 놈들은 아직 집행관들 상대로만 설치는군. 바로 그때 올리비에 르댐이 돌아왔다. 그 뒤로 시종 2명이 왕의 세면도구를 들고 따랐다. 하지만 왕의 눈길을 끈 건 함께 들어온 파리 총독과 경비대장이었다. 두 사람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심술고는 올리비에 역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올리비에. 폐하, 끔찍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왕이 훤돌아 앉으며 의자 다리로 바닥을 긁는 소리를 냈다. 루이 10, 12. 무슨 일이냐? 올리비에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직전에 사람처럼 은근한 미소를 머금었다. 올리비에. 이번 폭동은 법원 집행관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루이 1패고. 그럼 누구란 말이냐? 올리비에. 바로 폐하입니다. 늙은 왕이 벌떡 일어났다. 굽었던 허리가 젊은이처럼 꼿꼿해졌다. 루이 11. 똑바로 말해라, 올리비에. 내 친구로서 경고하는데 입 조심해. 지금 생로의 십자가를 걸고 맹세하건대 만약 거짓말이라면 네 목을 쳐버리겠다. 룩셈부르크 씨의 목을 벤 칼날이 아직 무뎌지지 않았으니 내 놈 목 따위는 단숨에 자를 수 있어. 그것은 무시무시한 맹세였다. 루이 1일세가 평생 생로의 십자가를 걸고 맹세한 건 딱 2번뿐이었다. 올리비에가 입을 열었다. 올리비에. 폐하. 루이 11린. 무릎 꿇어! 트리스탕, 이 녀석을 잘 감시해. 올리비에가 무릎을 꿇고 차분하게 말했다. 올리비에. 폐하, 의회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마녀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노트르담으로 도망쳐 숨었습니다. 그런데 폭도들이 그 여자를 강제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지금 폭동 현장에서 막 돌아온 총독님과 경비대장님이 증인입니다. 폭도들이 노트르담 성당을 포위했습니다. 왕의 얼굴이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루이 1일 열. 뭐라고? 노트르담을? 감히 내 성당에 있는 성모님을 포위해? 일어나라, 올리비에. 네 말이 맞다. 시몽 라턴의 자리를 너에게 주마. 네가 옳았어. 놈들이 공격하는 건 바로 나다. 마녀는 교회의 보호를 받고 교회는 내가 보호한다. 난 놈들이 집행관을 공격하는 줄 알았는데 바로 나를 노린 거였어. 분노로 젊음을 되찾은 왕이 성큼성큼 방을 가로질러 걸어다녔다. 더 이상 이 숨기는 없었다. 끔찍한 형상으로 변한 그는 마치 하이에나 같았다. 너무 화가 나서 숨이 막히는지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앙상한 주먹을 꽉 쥘 채 입술만 발싹거렸다. 갑자기 그가 고개를 들었다. 푹 꺼진 눈에서 광기가 번득였다. 루이 11. 싹 다 쓸어버려, 트리스탕. 저 쓰레기 같은 놈들을 박살내. 어서 가라, 내 친구 트리스탕. 죽여, 다 죽여버려. 한바탕 분노를 쏟아낸 왕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더 무서웠다. 루이 어린. 트리스탕, 잘 들어라. 바스티유에 드 기프 자작의 창병 50명이 있다. 말탄 기병만 300명이야. 그들을 데려가라. 샤토페르의 궁수부대도 있고 도핀 경비대의 궁수 40명도 생폴 저택에 있다. 몽땅 다 끌고 노트르담으로 가라. 왕이 이를 갈매 소리쳤다. 루이 11. 1년 법중이다. 파리의 멍청한 놈들. 감히 프랑스 왕관과 노트르담의 신성함을 건드려? 몰살시켜라, 트리스탕! 씨를 말려버려! 나중에 교수형 시킬 놈들 빼고는 한 놈도 살려두지 마! 알겠습니다, 폐하. 트리스탕이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럼 마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에 왕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루이 11일. 아, 그 마녀. 데스투빌 씨, 폭도들이 그 여자한테 뭘 하려는 겁니까? 폐하 놈들이 노트르담 성역에서 여자를 끌어내려는 걸 보면 아마 처벌을 피한 게 괘씸해서 자기들 손으로 목을 매달려는 것 같습니다. 왕이 깊이 고민하더니 트리스탕을 보며 말했다. 루이 11일. 좋아. 폭도들은 몰살시키고 마녀는 목을 매달아라. 그 말을 들은 림이
코페놀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재밌군. 백성들이 원하는 걸 했다고 벌을 주면서 정작 그 소원은 들어주다니. 알겠습니다, 폐하. 그런데 마녀가 아직 노트르담 안에 있다면 성역을 침범해서라도 잡아드릴까요? 루이 열일은 맙소사, 성역이라. 왕이 귀를 긁적였다. 루이 11리 천. 그래도 그 여자는 교수형을 시켜야 해.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난 듯 왕이 의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모자를 벗어 의자 위에 놓고는 모자에 주렁주렁 달린 납으로 만든 부적 중 하나를 경건하게 바라보았다. 루이 열일. 오, 파리의 성모님, 자비로우신 나의 수호자시여, 용서해 주소서.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범죄자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성모님, 저 여자는 당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마녀입니다. 왕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다. 루이 열해. 아시다시피 신앙심 깊은 군주들도 국가를 위해서라면 교회의 특권을 넘어서곤 했습니다. 영국의 성 위그 주교도 에드워드 왕이 교회에서 마녀를 처형하도록 허락했잖습니까? 제 스승이신 프랑스의 성 루이님도 같은 목적으로 성당을 침범한 적이 있고요. 왕이 애원하듯 말했다. 루이 11.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소서. 파리의 성모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대신 작년에 에쿠이의 성모님께 드렸던 것과 똑같은 멋지는 조각상을 바치겠습니다. 아멘. 성호를 그은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모자를 썼다. 루이 11. 서둘러라. 샤토페르시도 데려가고 당장 종을 울려 비상을 걸어라. 폭도들을 짓밟고 마녀를 잡아라. 네가 직접 처리하고 나에게 보고해라. 왕이 올리비에를 불렀다. 루이 11을. 올리비에, 난 오늘 밤 한숨도 못 잘 것 같으니 면도나 해라. 트리스캉이 인사를 하고 나갔다. 왕은 손짓으로 린과 코번노를 내보냈다. 루이 열인 2020대. 잘 가게, 나의 좋은 플랑드르 친구들. 가서 좀 쉬게나. 벌써 새벽이 가까워졌어. 두 사람은 바스티유 대장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돌아갔다. 코페놀이 림에게 말했다. 저렇게 콜록거리는 왕한테 질려버렸네. 술 취한 부르고뉴 공작을 본 적이 있지만 아픈 루이 11세보다는 덜 사악해 보였어. 자크 선생, 원래 보리차보다 술이 왕을 덜 잔인하게 만드는 법이죠. 바스티유 감옥을 빠져나온 그랭부아르는 고삐 풀린 말처럼 쌩하니 생앙투한 거리를 달려 내려갔다. 그는 보드와이의 성문 앞 광장 중앙에 있는 돌 얍자가로 곧장 향했다. 어둠 속에서도 십자가 계단에 앉아있는 검은 망토의 사내를 알아본 것 같았다. 대주보님, 당신이십니까? 검은 옷을 입은 인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젠장, 너 때문에 속 터져 죽겠구나, 그랭구아르. 생제르베 성당탑에서 방금 새벽 1시 30분을 알렸단 말이다. 그게 제 잘못이 아닙니다. 경비병이랑 왕 때문이라니까요. 너한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군. 일단 빨리 와라. 아무는 알아왔나? 상상도 못하실걸요? 이 수다쟁이 녀석! 네 무용담 따위 안 궁금해. 불황자들 통과 아무나 대란 말이다. 알았어요. 진정하세요. 암호는 주머니 속에 작은 칼입니다. 좋아. 그게 없으면 성당 근처에도 못 갔을 거다. 불황자들이 거리를 막고 있거든. 다행히 녀석들이 저항에 부딪힌 모양이니 아직 늦지 않았어. 그런데 대주보님, 내게 탑 열쇠가 있다. 그럼 나올 때는요? 회랑 뒤쪽에 강가로 통하는 쪽문이 있다. 그 열쇠도 챙겼고 오늘 아침에 배도 한 척 묶어뒀지. 와, 나 진짜 목 매달릴 뻔했는데 살았다니까요. 아, 빨리 따라오기나 해. 두 사람은 성큼성큼 걸어 도시 쪽으로 내려갔다. 카지모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다. 용감한 카지모도였지만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적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에스메랄다를 구하지 못할까봐 겁이 났다. 그때 갑자기 근처 골목에서 요란한 말발북 소리가 들려왔다. 수많은 헛불과 함께 무장한 기병대가 폭풍처럼 광장으로 들이닥쳤다. 프랑스 만세. 놈들을 싹 다 쓸어버려라. 샤토페르가 구하러 왔다. 총독 만세. 겁에 질린 불황자들의 무리가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귀가 들리지 않는 카지모도는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번쩍이는 칼날과 횃불 그리고 창끝을 볼 수 있었다. 카지모도는 기병대 선두에 있는 페부스 대위를 알아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불황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기운을 차린 카지모도는 갤러리로 기어오르던 적들을 힘껏 밀쳐냈다. 왕의 군대가 도착한 것이었다. 불황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들은 노트르담 성당을 공격하는 동시에 군대에게 포위당해 앞뒤로 적을 둔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다. 전투는 끔찍했다. 말 그대로 개와 늑대가 서로 물어뜯는 난장판이었다. 페부스 대위가 이끄는 기병대는 자비가 없었다. 칼과 창이 쉴 새 없이 춤을 췄다. 무기가 형편없던 불황자들은 악에 받쳐 덤벼들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들은 고양이처럼 말 위에 매달려 이빨과 손톱으로 군인들을 핥히고 물어뜯었다. 어떤 이들은 횃불로 군인들의 얼굴을 내리쳤고 갈고리로 기병들을 말에서 끌어내렸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거대한 낫을 든 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그는 농사 지을 때나 쓰는 커다란 낫으로 말들의 다리를 베어 넘기고 있었다. 그 모습은 정말이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코노래를 흐물거리며 마치 밀밭에서 추수를 하듯 침착하게 낫을 휘둘렀다. 그가 낫을 휘두를 때마다 잘려나간 팔다리가 바닥을 굴러다녔다. 그 무시무시한 남자는 바로 거지들의 왕 클로뱅 트로이프였다. 그때 어디선가 탕나는 총소리가 울리더니 클로뱅이 맥없이 쓰러졌다. 그 사이 잠겨있던 주변 집들의 창문이 다시 열렸다. 이웃 사람들은 왕의 군대가 온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싸움에 끼어들었다. 모든 층의 창문에서 불황자들을 향해 총알과 돌멩이가 빗발쳤다. 광장은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고 그 사이로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이 번쩍였다. 안개 같은 연기 너머로 노트르담 성당의 정면과 병원 건물의 흐릿한 윤곽만 간신히 보일 뿐이었다. 결국 불황자들은 무너졌다. 지칠 대로 지친 데다 무기도 부족했고 갑작스러운 기습과 양쪽의 협공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포위망을 뚫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광장에는 시체들만 덩그러니 남았다. 잠시도 쉬지 않고 싸웠던 카즈모도는 적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었다. 그는 기쁨에 취해 새처럼 빠르게 에스메랄다가 있는 북방으로 달려 올라갔다. 카지모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자신이 두 번째로 구해낸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카지모도가 헐떡이며 돛방에 들어섰을 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밤의 어둠 속 에스메랄다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곧 성당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과 염소의 불안한 울음소리가 그녀를 깨웠다. 에스메랄다는 공포에 질려 감방 밖을 내다보았다. 밖은 마치 악몽 같았다. 햇불이 붉게 타오르고 험악한 군중들이 괴물처럼 날뛰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감방으로 들어왔다. 겁먹지 마세요. 누구시죠? 피에르. 에스메랄다는 시인의 이름을 듣고 안심했다. 하지만 그레꾸아르 옆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뒤집어 쓴 침묵하는 남자가 서 있었다. 우린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100% 진짜입니다. 에스메랄다는 염소를 데리고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들은 성당의 어두운 탑을 내려와 비밀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 강가에는 작은 배 한 척이 숨겨져 있었다. 검은 옷의 남자가 노를 저봤고 그레꾸아르는 염소를 무릎에 앉혔다. 에스메랄다는 검은 옷의 남자에게서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배는 조용히 생강을 가로질렀다. 그레꾸아르는 긴장을 풀기 위해 혼자 쉴 새 없이 떠들었지만 검은 옷의 남자는 침묵을 지켰다. 아, 루이 11세 왕은 정말 구두쇠라니까요. 내 결혼 축식값도. 배가 강기 속에 도착하자마자 그레꾸아르는 염소를 데리고 슬그머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는 아마도 염소를 구하는 게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에스메랄다는 낯선 남자와 단둘이 남겨졌다. 공포가 엄습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목을 잡고 광장 쪽으로 거칠게 끌고 갔다. 도와주세요. 누가 없어요? 어떤 집 창문이 열렸지만 집주인은 귀찮다는 듯 창문을 닫아버렸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그들은 교수대가 있는 그레이브 광장에 도착했다. 남자가 멈춰서서 얼굴을 가린 두건을 벗었다. 아, 역시 당신이었군요. 그것은 바로 사제 클로드 프롤로였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유령처럼 창백했다. 들어라. 여기가 끝이다. 난 너를 구했다. 하지만 놈들이 널 쫓고 있어. 넌 이제 선택해야 한다. 사제는 멀리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고함 소리를 가리켰다. 집시를 잡아라, 죽여라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미칠 듯이 사랑해. 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숨겨주겠다. 하지만 그는 교수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와 교수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당신이 교수대보다 더 끔찍해요. 돌이라도 눈물을 흘릴 말이구나.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느냐. 너 때문에 난 내 신과 덕망,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런데도 날 거부하느냐? 당신은 살인자예요. 난 페부스님을 사랑해요. 당신은 늙고 추악해요. 저리 가요. 그렇다면 죽어라. 페부스는 널 가질 수 없다. 넌 내 것이 아니면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어. 광기에 휩싸인 사제는 에스메랄다를 끌고 쥐구멍이라 불리는 감옥탑의 구석으로 갔다. 그곳에는 은둔자 구들이 갇혀 있었다. 구들, 여기 집시가 있다. 네 복수를 해라. 벽 안에서 앙상한 파라나가 튀어나와 에스메랄다를 쇠집게처럼 꽉 움켜쥐었다. 그것은 구들의 손이었다. 그 여자를 놓치지 마라. 내가 가서 병사들을 데려오겠다. 네 눈앞에서 목 매달리는 꼴을 보게 될 거다. 사제가 떠나자 에스메랄다는 구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찼다. 넌 이제 죽었어. 집시 여자야. 제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나요? 제발 놓아주세요. 내 아이를 내놔. 너희 집시들이 내 딸 아녀스를 훔쳐갔잖아. 내 딸을 잡아먹었지? 이제 내가 널 잡아먹을 차례다. 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저도 부모님을 찾고 있다고요. 거짓말 마. 내 딸이 살아있다면 딱 너만한 나이였을 거야. 15년 동안이나 기다렸다. 이 신발이 보이느냐? 구들은 쇠창살 사이로 작은 아기 신발 한 짝을 내밀었다. 그 신발을 보여주세요. 세상에. 에스메랄다는 목에 걸고 있던 부적 주머니를 열어 똑같이 생긴 작은 신발을 꺼냈다. 내 딸아. 어머니. 두 여자는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오열했다. 15년 전 잃어버린 딸과 어머니가 기적처럼 다시 만난 것이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 딸을 돌려주셨군요. 이리 온 내가 널 꺼내주마. 구들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쇠창살을 맨손으로 뜯어내고 돌로 쳐서 부셨다. 그녀는 에스메랄다를 감방 안으로 끌어들여 품에 안았다. 내 예쁜 아가,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우린 이제 여기서 나가서 행복하게 살 거야. 랭스에 우리 집도 있단다. 어머니. 하지만 경사들이 오고 있어요. 저를 죽이려고 해요. 누가 감히 내 딸을 건드려? 그때 말발굽 소리와 함께 트리스탕 레르미트가 이끄는 병사들이 도착했다. 구들은 에스메랄다를 구석 어둠 속에 숨겼다. 숨소리도 내지 마라. 내가 놈들을 따돌리마. 잔인한 표정의 트리스탕이 창살 앞으로 다가왔다. 늙은 마녀, 여기 맡겨둔 집시 여자는 어디 갔느냐?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거짓말 마라. 사제가 여기다 맡겼다고 했다. 창살은 왜 부서져 있지? 그건 예전에 수레가 부딪혀서 부서진 거야. 구들은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병사들은 헷갈리기 시작했다. 대장님, 진짜 도망갔나 봅니다. 이 근처엔 아무도 없어요. 젠장, 다시 수색해. 그 마녀를 꼭 목매달아야 해. 트리스탄이 말머리를 돌렸다. 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였다. 트리스탕 대장, 난 마녀 사냥 따윈 관심 없소. 난 내 부대로 가겠소. 에스메랄다는 살아나는 페부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성을 잃었다. 어머니가 말릴 새도 없이 그녀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창가로 달려갔다. 페부스님,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페부스는 이미 말을 타고 멀어지고 있었다. 대신 트리스탄이 그 소리를 듣고 말았다. 흐흐흐, 쥐새끼가 2마리였군. 잡았다. 구들은 딸을 다시 구석으로 밀어놓으며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앙리의 쿠쟁, 저 안으로 들어가서 집시 계집을 끌어내라. 사다리를 가져와. 사형 집행인이 밧줄을 들고 다가왔다. 구들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딸을 지키기 위해 창가에 버티고 선다. 안 돼. 아무도 못 들어와. 르네트증은 창고로 가서 밤새 쓸 도구 상자를 찾아왔다. 그는 이중 사다리도 함께 꺼내어 교수대 옆에 바로 설치했다. 파리 총독의 부하대 6명이 곡괭이와 쇠드럽대로 무장했다. 트리스탕도 그들과 함께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노인네, 그 계집애를 조용히 우리에게 넘겨라.
그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그를 쳐다봤다. 젠장, 왜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마녀를 목매달지 못하게 막는 거야? 그 비참한 여인은 야수처럼 거칠게 웃기 시작했다. 왜냐고? 내 딸이니까! 그녀가 내뱉는 목소리가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륜의 쿠쟁조차 몸을 떨었다. 유감이지만 이건 왕의 뜻이다. 너희 왕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딸이라고 말했잖아! 벽을 뚫어라. 창문 아래에 있는 돌을 하나만 빼래도 사람이 드나들 구멍은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다. 곡괭이와 지렛대가 자신의 요새를 부수는 소리를 듣자 어머니는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좁은 감옥 안을 맹수처럼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군인들은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갑자기 그녀가 돌멩이를 집어들더니 웃으면서 작업 중인 인부들에게 던졌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돌은 빗나갔고 크리스탕이 말발굽 아래로 힘없이 떨어졌다. 그녀는 분해서 이를 갈았다. 어느새 해는 뜨지 않았지만 날은 환하게 밝았다. 낡은 굴뚝 위로 아름다운 장빛빛 아침이 찾아왔다. 이른 아침 시장으로 향하던 일꾼들과 과일 장수들이 광장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섰다. 그들은 쥐구멍 감옥 주변에 몰려있는 군인들을 신기하게 쳐다보고는 다시 갈 길을 갔다. 감옥 안의 어머니는 딸 옆에 앉아 온몸으로 아이를 감쌌다. 그녀의 눈은 뚫어지게 앞을 노려봤다. 굴사만 에스메랄다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페부스, 페부스. 벽을 부수는 작업이 진행될수록 어머니는 딸을 벽 쪽으로 더 바짝 끌어당겼다. 그때 돌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트리스탕이 인부들을 독촉하는 소리도 들렸다. 절망에 빠져있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톱니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이런 끔찍한 놈들, 너희는 깡패야. 정말 내 딸을 데려가려고? 이 겁쟁이들아! 살인자 놈들, 도와주세요! 불이야! 내 아이를 이렇게 뺏어가다니! 신이란 작자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녀는 입에 거품을 물고 표범처럼 엎드린 채 트리스탕을 노려봤다. 가까이 와서 내 딸을 데려가봐! 이 여자가 자기 딸이라고 말하는 게 안 들려? 자식을 가진다는 게 뭔지 알아? 야, 이 짐승 같은 놈아! 넌 새끼도 없어? 네 새끼가 울면 넌 아무렇지도 않냐고! 돌을 무너뜨려라. 이제 다 됐다. 쇠지럽대가 육중한 돌덩이를 들어올렸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방어벽이었다. 그녀는 돌에 매달려 손톱으로 긁으며 버텼지만 장정 6명의 미는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결국 육중한 돌덩이는 바닥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왔다. 구멍이 뚫리자 어머니는 그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머리를 바닥에 찍으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도와줘요! 불이야! 불! 이제 저 계집을 끌어내. 어머니가 군인들을 어찌나 무섭게 노려보는지 그들은 다가가기보다 도망치고 싶어 했다. 어서 해. 거기 너, 르넷 쿠쟁. 아무도 발을 떼지 못했다. 트리스탕이 욕을 내뱉었다. 젠장을. 내 군인들이 여자 하나를 무서워하다니. 나리, 저걸 여자라고 부르십니까? 다른 병사가 거들었다. 사자의 갈기를 가진 괴물 같아요. 와라. 구멍은 충분히 넓다. 3명씩 들어가. 끝장을 내자. 물러서는 놈은 내가 반으로 갈라버리겠다. 총독과 어미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군인들은 결국 결단을 내리고 감옥을 향해 전진했다. 그걸 본 어머니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넘기자 앙상한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빗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아까와는 달리 너무나 애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라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늙은 간수들조차 눈시울을 붉혔다. 나리들,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딸이라고요. 제발 들어보세요. 사연이 있어요. 저는 헌병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젊었을 땐 다들 저에게 잘해줬다고요. 제발 아이를 놔주세요. 저는 가난한 여자였어요. 집시들이 아이를 훔쳐갔죠. 15년 동안이나 이 신발 한 짝을 간직해왔어요. 그녀는 품에서 작은 신발을 꺼내 보였다.
보세요. 아이 발에 딱 맞잖아요. 랭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샹트플로리라고. 그게 바로 저예요. 나리들도 젊었을 땐 즐겁게 지내셨잖아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15년 동안이나 아이가 죽은 줄 알았어요. 이 차가운 지하실에서 15년을 겨울에도 불 한 번 못 쬐고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밤 신께서 제 딸을 돌려주셨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다시 뺏어가진 않으실 거죠. 저라면 몰라도 이 아이는 고작 16살이에요. 햇빛을 좀 더 보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가 제 전부예요. 저는 늙었잖아요. 총독나리, 차라리 제 배를 칼로 찌르세요. 아이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게 하느니 그게 나아요. 나리께선 좋은 분 같아 보여요. 나리께도 어머니가 계셨을 거 아니에요. 제발 제 아이를 놔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듯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저는 거지가 아니에요. 랭스에 삼촌한테 물려받은 작은 땅도 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이만 있으면 돼요. 왕이라고 하셨죠. 왕께서도 제 어린 딸이 죽는 걸 기뻐하진 않으실 거예요. 왕은 자비로우시잖아요. 내 딸이에요. 내 뱃속으로 낳은 딸이라고요. 왕의 것도 아니고 당신들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떠날게요. 그냥 가게 해주세요. 엄마와 딸이 길을 지나가면 보통은 비켜주잖아요. 우린 랭스로 갈 거예요. 나리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다들 사람이에요. 제 귀여운 딸을 데려가진 않을 거죠? 그건 말도 안 돼요. 그쵸? 그녀의 몸짓과 억누르는 눈물, 비통한 미소와 신음소리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그녀가 말을 멈추자 트리스탕은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것은 호랑이 같은 눈에 고인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그는 나약한 감정을 억누르고 딱딱하게 말했다. 왕의 명령이다. 그는 르넷 쿠쟁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빨리 끝내라. 어쩌면 그 무시무시한 총독조차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형 집행인과 병사들이 감옥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저항하지 않고 기어가서 딸을 온몸으로 덮어 안았다. 군인들이 다가오자 에스메랄다는 죽음의 공포에 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엄마, 저들이 와요. 저 좀 지켜주세요. 그래, 내 사랑. 엄마가 지켜줄게. 어머니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딸을 꽉 쥐안고 입을 맞췄다. 르넷 쿠쟁이 에스메랄다의 허리를 낚아챘다. 그녀는 그 거친 손길을 느끼자마자 다시 기절해버렸다. 사형 집행인은 붉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그녀를 안아올리려 했다. 그는 딸의 허리를 꽉 잡고 있는 어머니를 떼어내려 했지만 어찌나 강하게 매달려 있는지 떼어낼 수가 없었다. 결국 르넷 쿠쟁은 소녀를 감옥 밖으로 끌어냈고 어머니는 딸에게 매달린 채 바닥에 질질 끌려 나왔다. 그 순간 해가 떠올랐다. 광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수대로 끌려가는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창문에서 내다보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멀리 노트르담 성당의 탑 꼭대기에서 두 남자의 검은 실루엣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르넷 쿠쟁은 사다리 밑에 멈춰섰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안타까운 마음을 억누르고 소녀의 예쁜 목에 밧줄을 걸었다. 소름 끼치는 밧줄의 감촉에 불쌍한 소녀가 눈을 떴다. 머리 위로 앙상한 돌교수대가 보였다. 안 돼, 싫어. 어머니는 딸의 치맛자락에 얼굴을 묻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온몸을 떨며 아이에게 미친 듯이 입만 맞추고 있었다. 사형 집행인은 그 틈을 타서 딸을 붙잡고 있던 어머니의 팔을 억지로 풀었다. 탈진했는지 아니면 절망했는지 그녀는 결국 손을 놓고 말았다. 집행인은 소녀를 어깨에 둘러매고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어머니가 눈을 번쩍 떴다. 비명 한마디 없이 벌떡 일어난 그녀는 짐승이 먹이를 덮치듯 사형 집행인의 손을 물어뜯었다. 번개처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집행인은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주변 병사들이 달려들어서 피투성이가 된 집행인의 손을 겨우 빼냈다.
병사들은 그녀를 거칠게 밀어버렸다. 그녀의 머리가 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다. 그들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지만 다시 털썩 쓰러졌다. 그녀는 죽었다. 사형 집행이는 소녀를 놓지 않은 채 다시 사다리를 올라가기 시작했다. 카지모도는 텅 빈 톡방을 보고 멘붕에 빠졌다. 에스메랄다는 사라졌다. 그가 밖에서 적들을 막아내는 사이 누군가 그녀를 납치해 간 것이 분명했다. 카지모도는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발을 굴렀다. 놀라움과 고통이 뒤섞인 몸짓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성당 구석구석을 뒤지며 에스메랄다를 찾아 울부짖었다. 바닥에는 그가 쥐어뜯은 붉은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때 왕의 병사들이 들이닥쳤다. 귀가 들리지 않는 불쌍한 카지모도는 그들이 에스메랄다의 적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 그녀가 숨을 만한 비밀 장소를 전부 안내해 주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병사들은 지쳐서 돌아갔다. 이제 카지모도 혼자 남았다. 그는 성당 전체를 20번이나 돌았다. 위로 아래로 달리다가 멈추고 소리치고 구석구석 머리를 들이밀며 횃불을 비췄다. 짝을 잃은 수사자도 그토록 처절하게 울부짖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은 그는 천천히 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았다. 예전에 에스메랄다를 구해서 의기양양하게 올라갔던 바로 그 계단이었다. 카지모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숨이 푹 막힌 상태로 터벅터벅 걸었다. 성당은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조금 전까지 시끄럽던 소동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에스메랄다가 몇 주 동안 지냈던 그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방 입구가 보이자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그녀가 돌아와 있지 않을까?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저 방에 그녀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환상이 깨질까봐 차마 발을 떼지 못했다. 그래, 자고 있을 거야.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겠지. 방해하면 안 돼. 그는 용기를 내어 살금살금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비어 있었다. 그는 멍하니 침대 밑을 들어보고 바닥을 살폈다. 그러다 갑자기 횃불을 짓밟아 끄고는 아무 말 없이 벽을 향해 머리를 들이받고 기절해버렸다. 정신을 차린 그는 침대 위를 뒷굴며 그녀의 온기가 남은 자리에 입을 맞췄다. 잠시 죽은 듯 누워있던 그는 벌떡 일어나 벽에 머리를 쿵쿵 찢기 시작했다. 마치 자살하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결국 그는 다시 쓰러졌다. 그리고 방 밖으로 기어나와 문을 바라보고 웅크려 앉았다. 그는 1시간 넘게 미동도 하지 않았다. 빈 요람과 관 사이에 앉은 어머니보다 더 슬퍼 보였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몸은 간헐적으로 격하게 떨렸다. 그 깊은 슬픔 속에서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바로 대주보였다. 이 방 열쇠를 가진 사람은 대주보뿐이었다. 카지모도는 대주보가 예전에도 에스메랄다를 노렸던 일을 기억해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대주보에 대한 그의 충성심과 사랑이 너무 깊어서 질투와 분노조차 그 마음을 완전히 덮지는 못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납치했다면 당장 달려가 죽였겠지만 범인이 대주보라는 생각에 카지모도의 슬픔은 더 깊어질 뿐이었다. 그때였다. 새벽빛이 밝아오는 가운데 성당 꼭대기 난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대주보였다. 대주보는 어딘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걷고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부엉이 같았다. 그는 구석에 웅크린 카지모도를 보지 못하고 지나쳐 북쪽 갑으로 올라갔다. 카지모도는 홀린 듯 일어나 대주보의 뒤를 밟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가슴속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탑 꼭대기에 도착한 카지모도는 비등 뒤에 숨어 대주보를 살폈다. 대주보는 난간에 몸을 기대고 아래쪽, 즉 노트르담 다리 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카지모도는 늑대처럼 소리 없이 다가갔다. 대주보는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 인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파리의 아침 풍경은 환상적이었다. 7월의 맑은 하늘, 서서히 밝아오는 태양,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의 소음들이 어우러졌다. 지붕 위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강물은 은빛으로 반짝였다. 하지만 대주보는 그 아름다운 풍경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광장 바닥은 이미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루이 11세 같은 왕은 학살의 흔적을 지우는 데 선수였다. 대주보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침묵과 집중이 어찌나 무시무시한지 뒤에 선 카지모도조차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카지모도는 대주보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다. 그곳은 바로 그레브 광장이었다. 카지모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형되었다. 사다리가 놓여 있었고 한 남자가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끌고 가고 있었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곧 사다리를 오르는 모습이 햇빛에 드러났다. 어깨에 둘러매고 있는 것은 흰 옷을 입은 소녀였다. 목에는 밧줄이 걸려 있었다. 에스메랄다였다. 집행관이 사다리 맨 위에 올라가 밧줄을 걸었다. 대주보는 더 잘 보려는 듯 난간에 무릎까지 꿇었다. 순간 집행관이 사다리를 걷어찼다. 카즈모도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불쌍한 소녀가 허공에서 받아버렸다. 밧줄이 빙글빙글 돌면서 경련이 일어났다. 대주보는 목을 길게 빼고 눈을 부릅뜬 채 거미가 파리를 지켜보듯 그 끔찍한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가장 끔찍한 순간 대주보의 얼굴에 악마 같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인간이라기엔 너무나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다. 카지모도는 그 웃음을 보았다. 그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나더니 맹수처럼 달려들어 거대한 두 손으로 대주보의 등을 힘껏 밀어버렸다. 젠장. 대주보는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다. 하지만 운 좋게도 빗물바지 홈통을 붙잡았다. 그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려는 순간 머리 위에서 카지모도의 무시무시한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대주보는 입을 다물었다. 발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다. 바닥까지 60m가 넘는 높이였다. 대주보는 젖먹던 힘을 다해 기어오르려 했지만 미끄러운 화강한 벽에는 잡을 곳이 없었다. 발은 허공을 헛돌 뿐이었다. 카지모도는 손만 뻗으면 그를 구해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대주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카지모도의 눈은 오직 크레브 광장, 처형대 그리고 죽어가는 에스메랄다에게 고정돼 있었다. 그는 대주보가 조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기대어 벼락 맞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사이 대주보는 죽을 맛이었다. 손톱에서는 피가 나고 무릎은 다 까졌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그가 매달린 납파이프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휘어지기 시작했다. 대주보는 생각했다. 이 파이프가 부러지면 끝이다.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아래쪽을 힐끔 보았다. 3m 정도 아래에 작은 발판이 보였다. 제발 저기까지만이라도. 그는 마음속으로 빌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끔찍한 침묵만이 흘렀다. 바로 발밑에서 대주보가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카지모도는 저 멀리 광장을 보며 울고만 있었다. 대주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걸 깨달았다. 팔에 힘이 빠지고 몸이 점점 아래로 처졌다. 아래를 보니 지붕들이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다. 광장의 사람들은 개미 같았다. 머리 위에는 여전히 카지모도가 울고 있었다. 광장 아래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저기 봐. 저 사람 떨어져 죽겠는데? 카지모도는 계속 울었다. 마침내 대주보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겹을 차고 올라가 보려 했지만 그 반동으로 납파이프가 뚝 꺼겨버렸다. 그의 옷이 찢어졌고 손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눈을 감고 손을 놓았다. 그는 떨어졌다. 카지모도는 그가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대주보는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다가 지붕에 한번 부딪혔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 그는 지붕 끝을 잡으려 발버둥 쳤지만 경세가 너무 급했다. 그는 기회장처럼 미끄러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리고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카지모도는 다시 눈을 들어 저 멀리 흰옷을 입고 매달려 있는 에스메랄다를 보았다. 그녀는 마지막 고통으로 몸을 떨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내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으깨진 대주보의 시신을 보았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여! 그날 저녁 무렵이었다. 주교의 관리들이 광장 바닥에 떨어진 대주교의 처참한 시신을 수습하러 나왔다. 하지만 카지모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 온갖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다고 밀었다. 악마인 카지모도가 계약대로 마법사 클로드 프롤로를 데려갔다는 것이다. 마치 원숭이가 호두 알맹이를 꺼내려고 껍데기를 개부수듯 악마가 영혼을 빼가면서 몸을 망가뜨린 것이라고 수군댔다. 이런 흉만 소문 때문에 대주교는 결국 신성한 묘지에 묻히지 못했다. 1년 뒤인 1483년 8월 루이 11세도 세상을 떠났다. 한편 크랭쿠아르는 다행히 염소를 구해내는 데 성공했다. 그는 다시 비극 연극을 쓰며 작가로서 대박을 터뜨렸다. 점성술, 철학, 건축, 연금술 같은 온갖 허영심을 다 채워본 뒤 결국 가장 허영심 가득한 비극으로 돌아온 것이다. 크랭쿠아르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나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가고 있어. 1483년의 기록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 수 있다. 그는 파리 샤트르에서 공연을 기획하고 모델을 만든 대가로 100리브르라는 거금을 받았다. 페부스트 샤턴피르 역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그는 결혼을 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열어볼 시간이다. 에스메랄다와 대주교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카지모도 역시 노트르담 성당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에스메랄다가 처형당한 날 밤, 사람들은 관습에 따라 그녀의 시신을 거두어 몽포콩의 지하 납골당으로 옮겼다. 몽포콩은 그 당시 왕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처형장이었다. 파리 성벽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세워진 그곳은 수많은 죄인을 매달았던 쇠사슬과 뼈들이 널려있는 끔찍한 장소였다. 하늘에는 항상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날아다녔고 바람이 불 때마다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가 유령의 비명처럼 들려왔다. 이 거대한 석조 건물 아래에는 깊고 어두운 지하실이 있었다. 그곳은 처형된 사람들의 시신을 아무렇게나 던져넣는 거대한 무덤이었다. 수많은 죄인과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뼈가 뒤섞여 썩어가는 그곳은 지옥과도 같았다. 카지모도가 사라진 뒤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샤를 8세 왕의 명령으로 사람들이 이 끔찍한 분부를 수색하러 왔다. 얼마 전 처형당한 올리비에 르뎀의 시신을 찾아 따로 묻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흉측한 시체 더미 속에서 사람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두 고의 해골이 서로를 꽉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다. 한 해골은 여성이었다. 뼈에는 하얀 옷감이 조금 남아있었고 목에는 초록색 유리 장식이 달린 작은 비단 주머니가 걸려 있었다. 주머니는 비어 있었다. 너무 낡고 값어치 없는 물건들이라 사형 집행인조차 가져가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놓지 않겠다는 듯 꼭 껴안고 있는 다른 해골은 남성이었다. 사람들은 그 남자 해골의 모양이 특이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등뼈는 흉하게 굽어 있었고 머리는 어깨 사이에 파묻힌 듯 했으며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짧았다. 무엇보다 목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는 교수형을 당해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제 발로 이곳에 찾아와 죽은 그녀를 끌어안은 채 서서히 생을 마감한 것이 분명했다. 사람들이 서로 엉겨붙은 두 해골을 억지로 떼어놓으려 하자 남자의 뼈는 그만 한 줌의 먼지가 되어 스르르 부서져 내렸다.